교재 143페이지 제2절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퇴직금 먼저 퇴직금 산정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세무사랑2에서 원천징수 파트에서 퇴직소득 관리 쪽에 퇴직금 계산부터 먼저 진행이 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쪽에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직원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한 부분은 F8번에 계산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 기본 계산 방법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급여를 일할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윤년 계산 적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들을 선택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퇴직금을 실제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의해서 퇴직금 계산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4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연할, 월할, 일할 기간 노동부 계산의 산식을 제가 요약을 해놨고요. 송창식이라고 하는 직원이 5월 달에 퇴사를 했을 때 그 퇴사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노동부 기준으로 했을 때는 퇴사 이래 3개월치 평균 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계산과 중간정산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일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퇴직금이 계산이 됐다라고 하면 이 퇴직금을 갖고 퇴직소득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화면으로 연결을 해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원이 5월 달에 퇴직했기 때문에 5월 달 퇴직 부분으로 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5월 달에 이미 앞에서 계산했던 퇴직금에 대한 정보들을 전부 다 반영해서 세액이 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 지급에 대한 중간정산에 대한 퇴직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합산해서 정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원래 이제 뭡니까 그 145페이지에 보시면 사원 코드 도움을 통해 갖고 이 부분을 이제 불러오실 수가 있는데 송창식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연월일에 대한 코드 도움을 통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퇴직 사원이 만약에 퇴직금 상당액 중에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게 있다면 세액이 이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연되는 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연퇴직소득세까지 반영해서 구분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146페이지에 중간정산 및 퇴직이 중복되는 경우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미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3월달 기준으로 보시면 3월달에 나세무라고 하는 대표자가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재 메뉴에 퇴직 직원이 당해 연도 중에 중간정산 받고 실제 또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2번의 퇴직소득이 발생하게 되죠. 이걸 합산신고를 해야 되는데 3월 달에 우리가 중간정산을 1차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진행한 내용이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사원 등록에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세무라고 하는 직원 보면 정산에 보면 중간정산으로 정산일자, 입사일자부터 시작해서 정산 종료일자 2015년 3월 31일까지 해서 지급되는 걸로 해서 중간정산을 1차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정상적으로 12월 달에 이 직원이 퇴사를 했다면 나세무가 12월 달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럼 퇴사 연월일을 입력을 하게 될 거고 12월 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12월 분 내용을 보면 중간 지급과 최종 분해서 합산해서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죠. 합산해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46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 중간정산, 중간지급 등과 관련되는 정보를 불러오는 방법은 코드 도움을 통해서 중간정산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내용이 중간정산했던 부분하고 최종분하고 합쳐서 퇴직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세액이 계산이 되고 중간정산 내용까지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임원퇴직금의 경우에 앞에서 제가
임원퇴직금에 대해서 한도 계산하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사랑 2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직접 계산을 하셔서 근로소득에 반영하고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 증산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있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부분에 있어서 5월달 퇴직한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5월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되면 송창식에 대해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마감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도 조회를 하게 되면 5월달 기준으로 조회를 하게 되면 퇴직소득에 대해서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 151페이지에 실무 사례 있습니다. 실무 사례는 지금 앞에서 송창식이라고 하는 직원을 통해서 사례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내용은 앞에 내용 설명드리면서 다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4페이지에 제6장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득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받는 인적 용역이나 의료 보건 용역 및 봉사료 수입에 대해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과 순서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소득과 관련해서는 원천징수 파트에 사업소득 관리 쪽에서 정리를 하는데 먼저 사업소득자 등록 부분부터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코드와 성명을 입력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1번의 소득 구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 말풍선이 있는데요. 말풍선에서 그러니까 그 해당 사항을 전부 다 선택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러니까 소득 구분 코드 번호와 코드 번호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이분이 사업소득으로서 다음 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인적 사항들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사업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업소득 자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사업소득 자료 해서 9월달 기준으로 한번 내용을 보시면 자, 이미 그 홍길수라고 하는 직원은 소득 구분이 사업소득자 등록에서 소득 구분이라든가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서 귀속월과 직업월을 입력해서 그러니까 원천징수 내용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득 자료 입력하시고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해서 보면 홍길수에서 4월달, 9월달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확인하실 수가 있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9월달 부분을 한번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9월달 부분을 조회를 해보게 되면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부분 42만 원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57페이지의 제7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 이자 배당 기타 소득 원천징수가 되겠습니다.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은 자주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자 소득은 각종 채권, 증권, 예금, 이자, 할인액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부분이고요.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우리 회사에서 진행한다면 비영업 대금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이 배당을 한다면 배당할 때 원천징수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기타 소득이 되겠습니다. 기타 소득은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1번부터 8번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 부분에 소득이 있다면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158페이지에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에 보면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필요경비가 80%로 추정되는 부분과 실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80%로 의제되는 규정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기타 소득 자료 원천징수에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아까 사업소득과 관련해서 사업소득자를 등록한 후에 자료를 입력해서 원천징수 하듯이 기타소득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소득자를 먼저 등록을 합니다. 먼저 등록을 하는데 우리 예제에서 세 사람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 사람, 황순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주자로 기타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등록을 했고요. 주경진도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심재우는 배당소득이 있는 걸로 해서 등록을 했다라는 거죠. 이때 주의하실 거는 소득자마다 그러니까 소득 구분을 정확하게 찾아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소득 구분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뭐 큰 어려움 없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었다라고 하면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 입력에서 2월 달에 있는 내용에서 황순홍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광업권으로 해서 영업권이죠. 400만 원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400만 원을 입력하게 되면 필요경비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 소득 구분을 정확하게 설정하게 되면 필요경비 자동으로 적용되면서 세율 적용돼서 세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경진도 마찬가지죠.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는 걸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자료 입력,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요. 자, 2월 달에 심재훈 소득 구분해서 금융상품 코드 부분을 여기에서는 좀 주의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금융상품 코드 말풍선 눌러보시면 상품 코드 번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비상장법인이고 소액주주로부터 받은 배당일 겁니다. 그래서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배당에 대한 그러니까 코드를 찾아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국법인 비상장 소액주주 해서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세율, 과세는 일반세율을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그러니까 150만 원 지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61페이지에 우리 사례에서 그러니까 150만 원 배당받은 걸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14%에 21만 원에서 세액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내용을 기준으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한번 발급을 받아보면요. 확인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도 마찬가지로 2월달 기준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소득과 이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이자, 배당, 기타 소득과 관련되는 원천징수 실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실무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 있는 규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후에 세법이 개정된 내용이 있다든가 또는 세무사랑2 프로그램이 변경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잘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실무에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